안녕하세요. 커피 도서관입니다. 로스팅 강의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터닝 포인트에 대해 알아봤어요. 혹시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난 동영상이나 게시물에 가면은 블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데 블로그에 오늘 주제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터닝 포인트 링크가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드라잉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건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구간을 드라잉 페이지가 아니라 프리히트 페이지 아니면 프레셔 빌딩 페이지 요런 열의 사전 주입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규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대체로는 드라잉 페이지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수분은 로스팅 전반에 걸쳐서 일정하게 떨어지고 특히 1차 크랙 전후도 많이 증발되기 때문에 투입부터 마이야르 반응 전까지의 구간을 드라잉 페이지 건조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옛날에는 수분 빼기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은 전 구간에 걸쳐서 빠집니다. 한국에는 커피 로스팅 3으로 번역된 러푸스의 저서에서도 러푸스 이 사람이 드라잉 페이지 그러니까 건조 구간이 적절한 용어는 아닌데 편의를 위해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은 이 건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건조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용어적인 혼란이 로스팅을 배우는데 되게 어려움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열의 사전주입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건조 구간 용어의 오류. 보통 이 건조 구간은 투입부터 마이야르 캐러멜화 반응 전까지의 단계를 의미해요. 색상으로 보면 처음에 녹색, 그린에서 그리니시 옐로우, 라이트 옐로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옐로우까지 변하는 구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 이후에는 마이야르나 캐러멜화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차 크랙이 일어나겠죠. 즉 로스팅에서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초반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옛날에는 수분이 빠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분 빼기 혹은 드라잉 페이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커피의 생두에는 물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자유수와 결합수가 있는데요. 자유수는 생두 표면에 움직이는 물들을 뜻하고요. 결합수는 내부 구조에 단단하게 결합된 수분을 뜻해. 당연히 결합수를 분해하려면은 좀 더 높은 온도의 물이 필요할 거고요. 자유수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증발을 하겠죠. 커피콩을 투입하고 로스팅을 하고 이 건조 단계를 가다 보면은 외면에 수분이 빠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고 이 구간에 수분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수분 빼기라고 많이 얘기했고 건조 구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분 자체는 자유수와 결합수 간의 증발 시점과 온도에는 차이가 있어도 전 구간에 걸쳐서 일정하게 증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조 구간이라고 이해하게 되면은 초반에 과한 열을 줘서 빠르게 건조시키는 스타일이나 혹은 초반에 낮은 열을 줘서 천천히 수분을 증발시킨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서 로스팅 프로파일이 좀 인위적으로 어긋나게 될 수도 있고 디펙트도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앞쪽에 열을 과하게 주면은 스코칭 디펙트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열을 너무 약하게 주면은 베이크드 같이 익어버리는 디펙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로스팅을 이해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개념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나 자료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수분은 전 구간에 걸쳐서 증발되기 때문에 이 건조 구간 자체는 용어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프리히트 페이지나 프레셔 빌딩 페이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드럼의 압력이나 버너의 화력을 좀 중점으로 많이 로스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저한테는 좀 적합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수분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한 로스터 분들께서는 워터 매니지먼트 스테이지나 워터 매니지먼트 페이지로 이해하는 게 좀 더 로스팅 프로파일을 만드는 데 용이하겠죠. 내가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서 그 로스팅 프로파일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어떤 로스팅 색깔에 맞춰서 이걸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하면 안 되겠죠. 건조 구간이 아닌데 건조라고 생각해버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디펙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프리히트 페이즈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프리히트 페이즈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축적되는 열과 수분율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피 로스팅에는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흡열 반응 엔도더믹 리액션과 발열 반응 익소더믹 리액션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생두 자체가 이 피지컬적으로 가열될수록 점점 비열이 낮아져요. 비열이 낮아진다는 말은 1도의 온도를 올리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드럼 내에서 열량이 많이 남겠죠. 그렇게 되면 똑같이 로스팅을 했을 때 예를 들면 1차 크랙 전후 같은 데 보면은 레이트 오브 라이즈 ROR 30초 혹은 분당 온도 상승률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현상이 있어요. 이걸 플레이기라고 하는데 이게 발열 반응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콩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열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드럼의 온도나 압력이 너무 높으면은 열이 남기 때문에 드럼에 남아있는 온도가 높아서 온도 상승률 곡선이 상승하는 걸로 이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반응에 집중하느냐 혹은 이 피지컬적인 부분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인 거지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열의 관점에서 보는 게 좀 더 어려워서 저는 반응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열을 주도적으로 축적시킨다는 쪽으로 보면은 당연히 반응에 집중할 거고요. 생두 자체가 익혀지고 볶아진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비열에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좀 이런 비열에 집중해서 로스팅 하시는 분들의 커피를 마셔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단맛 좋고 담백한 경우가 많고요. 저처럼 좀 열을 주도적으로 축적시킨다는 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반응에 집중한 로스팅을 하면은 좀 커피 자체가 조금 로스티드한 느낌이 나고 묵직하거나 끝맛이 조금 고소한 느낌? 이런 뉘앙스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반응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반응에 맞춰서 설명드릴게요. 이 반응 또한 로스터들마다 흡열 반응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가 다 달라요. 누군가는 마이야르 반응까지가 흡열 반응이다. 또 누군가는 캐러멜 반응까지가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1차 크랙 직전이나 절정까지가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크랙 직전까지를 흡열 구간으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프로파일링을 할 때 1차 크랙 직전에 드럼의 압력이 일정량까지 하강하는 걸 목표로 해요. 예를 들면 로스터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지스터 1.8을 쓸 때는 워시드 기준 203도 1차 크랙이었다면은 198도쯤에 화력을 줄여줬고요. 디드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생두에 따라서 185도나 188도쯤에 온도를 내려서 198도의 1차 크랙 시간이 되면은 압력이 좀 적절하게 하강하는 거를 목표로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1차 크랙 직전까지가 흡열 반응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입부터 1차 크랙 직전까지 콩에 아주 일정한 열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정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게 꾸준한 열과 압력이 이렇게 축적되도록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지스터를 쓸 때도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디드릭을 쓰면서 이런 경향이 좀 더 강해졌어요. 디드릭은 약간 열이 좀 적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열을 주거나 너무 약하게 열을 주기보다는 그 내부의 히트 앤 익스체인저에 열이 따뜻하게 잘 보강이 되도록 그리고 축적이 되도록 천천히 압력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로스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1차 크랙까지는 쭉 일정하게 압력이 들어가게끔 프로파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프로파일상에 적절한 외면의 수분 증발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파일이 예뻐도 예를 들면 레이트 오브 라이즈가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점진적으로 하강하는 그래프여도 콩에 스코칭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프로파일이 되게 늘어져도 콩이 깔끔하게 잘 볶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결국에는 이 온도도 측정할 수 없는 외면의 수분량 같은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외면의 수분이 너무 빠르게 날아가게 되면은 콩 자체가 번트하게 타버립니다. 반대로 수분이 너무 늦게까지 남아있으면은 가수분해도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콩 자체가 밋밋하고 또 그 가수분해 과다로 인한 좀 쓴맛, 잔맛 같은 게 많이 나요. 그리고 겉과 속이 균일하게 로스팅 되다 못해 약간 익어버리기 때문에 맛 자체가 굉장히 플랫해집니다. 그래서 적절한
외면의 수분 증발. 이거는 사실 뭐 글로써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로스팅을 많이 해보시면은 옐로우 구간에서 콩이 촉촉한 경우가 있고요. 콩이 굉장히 말라있는 경우가 있어요. 좀 촉촉하면은 로스팅 자체가 1차 크랙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데요. 콩이 말라버리면은 아마 1차 크랙 이후에 스코칭까지는 안 나도 티핑이라고 해서 양쪽의 배합 끝이 타버리는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열이 과하게 축적되면은 드럼 자체 표면의 열이 강하게 생성되기 때문에 원두의 표면이 그슬리게 돼요. 그걸 스코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압력 자체가 강하면은 내부의 어떤 대류압이 엄청 강하겠죠. 그러면은 투과되는 열인 대류에 의해서 커피의 배젖이 타버리면서 양 끝에 검정색 점이 찍히는데 이걸 티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컵 퀄리티에는 좋진 않겠죠. 뭐 러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코칭은 맛에 있어서 디펙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리고 좀 바디도 가벼워지는데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로스터마다도 다를 것 같고요. 프로파일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디펙트는 안 나면 무조건 좋은 거겠죠. 초반에 외면 수분이 강하게 빠르게 증발하면 표면의 기공도 빠르게 닫히고 표면이 단단하게 유리화가 돼요. 콩이 물렁하게 유지가 되려면요. 수분이 많아야 돼요. 수분이 점점 없어지면은 콩이 낮은 온도에서도 단단해지거든요. 콩이 점점 가열되고 콩이 점점 단단해지는 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내외부가 균일하게 익으면서 중간에서 물도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아주 골고루 잘 익혀주지만 만약에 콩이 너무 빠르게 수분이 증발돼 버리면은 단단해지는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외면이 단단해지고 내부까지 열 침투가 제대로 안 일어나겠죠. 겉에는 익어도 속은 제대로 안 익는 언더 디벨롭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 구간, 이 프리히트 페이지에서는 열과 압력을 일정하게 축적하고 수분량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의 포인트예요. 개인적으로 팁은 이 부분에 특정한 압력을 많이 주고 이런 거보다 메인 화력을 설정하고 그 메인 화력을 쭉 그냥 화력 변경 없이 쭉 끌고 가는 걸 추천드려요. 화력을 이렇게 뭐 10도 단위로 램핑을 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무언가를 따라할 때는 그 사람한테 훔쳐야지 그냥 표면만 보고 따라하면 안 되거든요. 아마 그렇게 해서 맛있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아마 샘플 로스팅을 통해서 콩이 특정 온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온도 조절을 하면서 그 콩이 원하는 만큼 열을 먹이는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그런 데이터를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렇게 미세하게 조절할 능력이 없으면은 그냥 꾸준하게 공급해주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로스터기가 커질수록 출결, 로스터기 자체가 끌고 가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뭐 10도 단위나 뭐 5도 단위 이렇게 조절하는 게 아마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균일성도 떨어지게 나올 겁니다. 이 프리히트 페이지, 다른 말로는 뭐 열뿐만 아니라 압력을 축적하니까 압력 축적 구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보통 온도로 치면은 디드릭 기준으로는 138도고요. 이지스터 기준으로는 한 155도 정도일 거예요. 해당 구간의 생두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생두가 있죠. 반으로 쪼개놨습니다. 같은 생두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이렇게 부피가 팽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상온의 생두가 뜨겁게 예열된 드럼에 투입되면 드럼의 온도는 하강하고 생두는 온도가 상승하면서 터닝 포인트라는 데서 딱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열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색상과 향이 변화하게 돼요. 드럼 자체의 온도와 생두의 온도차가 심하니까 엄청 빠르게 열을 받아들이겠죠. 만약에 디드릭 기준으로 하면요 67도 정도의 터닝 포인트에 도달하면은 90도에서 110도 정도에 거치면은 지금 사진에서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 중간 정도의 색상을 띄어요. 그때 냄새를 맡으면은 풋풋한 냄새와 플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120도를 넘으면은 가운데처럼 그리니시 옐로우 색상을 띠게 되는데요. 즙이나 건초 같은 마른 냄새가 나는데 건초 냄새는 약간 좀 달콤해요. 즙은 조금 떨떠름한 느낌인데 즙 그리고 건초 순서도 약간 달콤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138도에 다다르면은 선명한 노란색을 띠게 돼요.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 선명한 노란색부터는 옐로우 구간이라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간입니다. 이 옐로우 구간에서는 구운 빵이나 오트 그리고 너트 같이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이 구간은
1차 크랙에 필요한 열을 가장 효과적으로 축적해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정하고 꾸준하게 열을 공급해주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좀 드럼의 과열을 방지하거나 혹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입 후에 버너를 끄는 소크 로스팅을 진행한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소크를 했어도 이 옐로우 구간에서는 최대 화력을 넣어주는 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 예외를 두자면은 훼손이 많이 된 아나에로빅 커피나 실버 스킬이 많이 붙어있는 내추럴 커피들이나 열에 많이 취약한 파카마라 내추럴, 특히 엘살바도르 파카마라 내추럴 같은 경우에 이 옐로우 구간에 강한 화력을 주면은 뭐 스코칭부터 시작해서 티핑까지 골고루 일어나니까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일반적인 워시드 커피는 이 구간에 열을 좀 강하게 줘서 분해를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게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 그래서 화력 조절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거 나중에 다루기는 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화력 조절 이전에 화력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의 스테인이나 도장을 바를 때 중요한 거는 사포질과 같은 샌딩이 잘 되면은 잘 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붓자국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국이 남을 확률이 높고 뭐 울퉁불퉁해지겠죠. 그것처럼 커피 로스팅도 열을 뭐 어떻게 조절하는지도 물론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투입할 때 열을 어떻게 세팅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는 TP 때 밀도가 높은 콩은 좀 더 높은 투입 온도에서 투입하고 낮은 콩은 낮은 온도에서 투입한다. 이렇게 배울 수 있었죠. 일단은 요 정도만 처음에 알아두시고요. 점차 진행되면서 좀 더 투입 온도에 대한 팁이나 아니면은 화력에 대한 팁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